5주차 해부생리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을 기억하시나요? 브로카 영역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였죠? 먼저 브로카 영역은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을 쉽게 혀를 통해서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얼굴의 표정근을 통해서 말을 전달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입 밖으로 언어를 내뱉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또한 베르니케 영역 같은 경우는 베르니케 영역은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게끔 언어를 좀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배웠죠.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이 아기와 아이스크림의 사진을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언어 영역을 담당하는 대뇌는 좌뇌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우리 아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오른쪽이지만 왼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내용이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우선 아기가 아이스크림을 봤어요. 자, 어떻게 보여? 눈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럼 눈을 통해서 본 이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신경을 통해서 우리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신경은 말 그대로 볼 수 있는 신경이기 때문에 보는 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이기 때문에 시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시신경을 통해서 우리 대뇌로 전달이 돼요. 그렇다면 이 기능 시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외부를 통해서 우리 대뇌로 들어오는 정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감각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감각신경인 시신경이 후두엽, 뒤통수엽이죠. 그죠? 후두엽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후두엽으로 이 감각신경이 대뇌로 전달이 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돼요? 보시면은 축두엽, 그쵸? 축두엽, 우리가 흔히 관자엽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축두엽과 두정엽의 경계가 되는 곳, 이 뒤쪽 부분이 베르니케 영역이 있었죠. 그렇죠? 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정보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기능을 하죠? 하고 싶은 말을 정리를 해주게 되죠. 지금 이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이 아기의 욕구가 있잖아요. 먹고 싶어 하는 욕구. 이거를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를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두정엽과 측두엽 경계 쪽에 있던 이 베르니케 영역에서 이제 말을 이제 해야겠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 두정엽과 전두엽 쪽에 1차 운동 피질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두엽을 일명 이마엽이라고 한다 했죠. 자, 이 1차 피질 운동 영역으로 이 정보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뭐가 있었죠? 이마엽 쪽에 브로카 영역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혀, 입 등의 언어에 관여하는 우리 몸의 근육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게 기관지라 뭐라 그럴까? 입술. 그렇죠? 그리고 표정근. 내 운동 기능을 통해서 아기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욕구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세요 하는 단어를 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뇌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조금 더 이제 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대뇌 외에 뭐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이네입니다. 사이네는 일명 간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네는 그림을 보시면은 자, 오른쪽 글을 보면 시상과 시상하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사이네 또는 간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동그라미 해놓은 곳을 보시면 자, 시상 가운데 가장 안쪽에 시상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시상 아래에 시상하부라는 구성 물질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글을 한번 볼까요? 자, 시상은 뇌의 하부와 척수 부위, 대뇌의 감각 정보를 선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감각 정보가 뇌로 전달이 되게 되면은 시상에서 그 감각 정보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대뇌에 대해서 배울 때 감각 정보를 받는 곳이 있었죠. 자, 중심고랑이 있었고 그 앞에를 제1차 운동 피질 그리고 뒤에를 체성 감각 정보를 받는 피질 영역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체성 감각에 대한 감각 정보를 받는 곳이 마루엽이고 중심고랑을 중심으로 운동 피질 영역이 있는 곳을 이마엽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다시 시상으로 돌아가면은 시상에서 감각 정보를 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 드디어 마루엽에 있는 체성 감각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상 하부를 보시면은 시상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상 하부라고 얘기를 하고 이는 체온이나 수분, 균형, 신진대사 또는 뇌하수체의 기능을 조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상하부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동그란 게 보이시죠? 이게 뇌하수체라는 우리 뇌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 뇌하수체를 조절하는 역할도 시상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상하부 자체가 뇌하수체와 제일 가깝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구조물에 비해서 뇌하수체의 기능 조절을 도와주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시상하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뇌는 시상과 시상하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뇌줄기, 뇌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뇌의 또 다른 구조물로 뇌줄기라는 뇌관이 있는데 이것은 핵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뇌관, 그죠? 여기 뇌관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데 뇌관이 있고 이 뇌관 자체는 우리가 처음에 교수님이 몇 번 언급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자, 뇌관은 우리 대뇌와 그리고 척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뇌관입니다. 또 이 뇌관은 우리 뇌 두개골에서 뒤통수 후공이 있었죠. 뒤통수에 큰 구멍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뇌관이 나와서 척수와 연결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이 뇌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뇌관의 구성 요소를 볼까요? 자, 처음엔 중뇌가 있고 교뇌가 있고 연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용어는 구용어로 사용이 되고요. 신용어로는 자, 교뇌는 다리뇌라고 하고 연수는 숨뇌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중뇌, 첫 번째 중뇌를 한번 볼까요? 자, 사이뇌 하부와 교뇌를 연결한다. 자, 우리 시상과 시상하부를 뭐라 그랬죠? 사이뇌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자, 시상과 시상하부 아래에 뇌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시상하부가 이렇게 있고 그 아래에 그죠? 뇌관이 있죠. 그 사이뇌 하부와 그리고 교뇌. 자,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는 교뇌. 그리고 이 시상하부.
이 사이에 있는 게 중뇌입니다. 이 중뇌가 시상하부와 교내 사이를 연결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감각과 운동 정보를 연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각과 청각의 반사 중추로서 기능하는 핵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내를 보겠습니다. 교내는 일명 다리뇌라고 하고 폰즈라는 의학 용어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뇌와 숨뇌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합니다. 자, 중뇌와 숨뇌를 연결하는 것이 교내입니다. 그쵸? 위치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글로 적혀 있을 때도 금방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호흡률과 리듬의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흡률과 리듬의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숨뇌는 일명 연수라고 하는데 맨 아래쪽에 척수를 연결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뇌 구조물이 연수입니다. 자, 이 연수는 척수와 다리뇌를 연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숨뇌, 연수였습니다. 자, 숨뇌에 있는 핵의 역할. 자, 심장박동, 혈압, 호흡 조절, 생명 기능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또한 연수, 이 숨뇌입니다. 머리뼈 바닥, 골절의 심각한 증상을 야기시킨다. 수 자체가 생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뼈, 특히 머리뼈 하부 쪽 바닥에 바닥 골절을 입게 되면은 그만큼 직사할 염려가 높은 이유가 바로 이 연수라는 구조물이 머리뼈 바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연수의 또 다른 역할은 구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 너무 싫죠? 그렇죠? 그런 원치 않는 소리나 아니면 시야, 눈을 통해서 아니면 냄새 등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두리안 혹시 냄새 맡아봤나요? 좀 그런 역한 냄새들 있죠. 하지만 두리안 맛은 아주 맛있습니다. 냄새만 빼고, 그쵸? 자, 그런 냄새, 역한 냄새 또는 차를 타거나 기구를 탔을 때 그런 기구들을 타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급 회전하는 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경험하는 또 기안의 평형 기관으로부터 오는 자극에 의해서 그런 움직임에 의해 우리는 구토 중추가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구토를 할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죠. 기구를 탄다거나 앞에 얘기했듯이 냄새가 나거나 소리를 듣거나 시야를 보거나 할 때, 그럴 때 연수에 있는 구토 중추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구토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소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간뇌, 뇌간, 대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소뇌입니다. 저 소뇌는 위치가 어디 있나요? 뒤통수엽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뒤통수엽을 보시면은 이 아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것을 소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뇌는 소뇌다리라고, 소뇌다리가 있는데 세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이 소뇌다리를 통해서 뇌줄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뇌와 척수로부터 손해는 정보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통합적인 역할을 하고 또한 이 손해는 정보를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의 기능입니다. 자, 손해는 수의적 근육 활동에 의한 협응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협응이라는 것은 코디네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을 마주치려고 할 때 상당히 어느 정도의 집중력이 필요하죠. 눈을 감고 하게 되면은 물론 마주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어긋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협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긋나는 것이고, 협응이 있다는 것은 양쪽의 균형 밸런스가 잘 맞기 때문에 두 개가 화합이 돼서 함께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자, 제가 소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소는 네 발로 서 있습니다. 그쵸? 이 네 발이 협응이 되기 때문에 한 발, 각각의 발들이 협응 관계, 근육의 밸런스가 잘 맞고 힘이 균등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네 발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형 감각이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것을 일명 손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뇌와 척수로부터 받은 정보는 손해로 전달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 자, 부드럽게 협응된 근육 반응을 만들기 위해 모든 입력 정보를 통합한다. 자, 손상 시 경련적 근육 움직임이 나타나고 평형 유지 어려움이 있다. 술에 취한 것 같이 몸이 비틀비틀하거나 균형적인 밸런스가 없이 완전히 깨졌다고 하죠.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거리는 현상은. 그리고 이는 평형 감각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누가 손으로 그 사람을 확 밀어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평형 감각이 없어서 또 순발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그대로 넘어지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손으로 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몸에 힘을 주게 되고 최대한 버티려고, 물론 살짝 발을 떼기도 하겠지만 잘 넘어지진 않겠죠. 그렇죠. 이것은 평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손의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육 활동의 협응에 관여하는 역할이 바로 손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뇌의 그 외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변형계라는 림빅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 림빅 시스템은 변형계가 따로 해부학적으로 손해나 아까 본 간뇌, 뇌강처럼 해부학적으로 어떤 구조물이 있는 게 아니라, 변형계라는 것은 예를 들어 여기서 어떻게 돼 있죠? 보시면 대뇌와 간뇌의 경계를 따라서 위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대뇌가 있으면, 자, 이 부분이 대뇌죠. 아이고, 죄송해요. 다시. 자, 이 부분이 대뇌라고 보면은, 자, 간뇌는 우리 어디 있었죠? 자, 간뇌를 보시면 시상과 시상하부였습니다. 그쵸? 시상이 여기 있고 시상하부가 그 아래에 있고, 자, 이 시상과 시상하부, 간뇌 경계를 둔 이 부분, 그쵸? 대뇌와 간뇌의 경계를 둔 이 부분을 모두 우리는 림빅 시스템, 변형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둘레 이렇게 싸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저 보이죠. 그래서 둘레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감정의 뇌, 그리고 감정 상태와 행동에 관여하는 것이 변형계입니다. 자, 맨 마지막 거를 보시면 해부학적인 실체라기보다는 기능적인 그룹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쵸? 이 둘레개, 둘레를 싸고 있는 이 변형계 자체는 감정을 좌우하는 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형계에 속하는 구조물에 대한 표를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보시면 피질 영역에 속하는 해마가 있고 피질하 영역에 속하는 편도체가 있고 간내 구조물에 속하는 시상하부, 시상하부도 역시 변형계 시스템에 속하는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이 해마 부분이 있고 이 해마 부분은 기억에 관여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하부, 간내에 있는 시상하부를 보시면 감정의 변화를 내분비계 호르몬 등을 변화시켜 신체적으로 표현한다고 나와 있네요. 역시 시상하부도 내분비계 호르몬에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림빅 시스템도 이 또한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도체가 있네요. 그림을 다시 보시면 편도체는 해마 바로 뒷부분에 파랗게 표시된 부분,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 공포 반응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감정 처리의 중추로 파괴되면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긴다.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 그리고 기억을 조절하는 역할, 그리고 내분비계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 이들이 모두 림빅 시스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그물체, 망상체에 대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상체는 시각, 청각 및 통증 등의 체성 감각을 통해 활성화되며 이 신호를 시상을 통해 대뇌 전반적으로 퍼지게 된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아침에 밝은 빛을 보면 잠이 깨고 그리고 통증이 가해지면 벌떡 깨는 이유가 망상체에 의해서 망상체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이런 증상이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망상체, 그물체인 망상체를 보면 이게 우리가 뇌관에서 교내라고 배웠습니다. 교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을 망상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망상체에서 대뇌 피질까지 자, 모든 전반적인 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을 보면서 갑자기 잊어버렸던 무언가가 떠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께서 우리 앞을 지나가고 계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길을 가다가 아차 하는 갑작스런 우리 머리에서 전구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좀 전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우리가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심부름으로 아침에 달걀을 사오라고 하셨어요. 슈퍼에서. 근데 그거를 까먹게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한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심부름을 해야 된다는 달걀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까먹고 있다가.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생활 속에서 한번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이것은 바로 그물체, 망상체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각성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망상체에서 일어나는 역할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중추신경계 보호 체계를 보겠습니다. 자,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자, CNS, 센트럴 너브 시스템이라고도 하는 이 중추신경계는 손상이 되며 회복이 100% 불가한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이 뇌와 척수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여러 구조물들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뼈가 있고 수막이란 게 있고 뇌척수액이 있고 혈액-뇌 장벽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들로 인해서 우리 중추신경계는 보호를 받고 있고 웬만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자극을 받지 않는 아주 중요한 구성 물질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교수님이 수막을 빨간색으로 글을 써놨는데요. 자, 수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막은 일명 뇌척수막이라고도 합니다. 자, 3층 구조로 된 결합 조직입니다. 이것은 뇌와 척수, 중추신경계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막이 무엇이냐? 수막의 구조물을 볼게요. 자, 수막은 듀라메타라 그래서 경질막. 자, 이 회색으로 된 것이 경질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뼈라고 보시면 되고요. 뼈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경질막이라는 구성 물질이 있고, 그리고 경질막 아래에는 밑에 바로 아래에 있는 거미막 또는 지주막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거미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거미막이라고 하냐면은, 자, 거미막 바로 아래 보면 이렇게 약간 블럭처럼 지그재그 막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거미줄처럼 생겼다고 해서 끈적끈적한 거미줄 같다 해서 거미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감싸고 있는 막이 거미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연질막이라고 하는 구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수막의 3층 구조라고 부릅니다. 자, 이 의학 용어를 앞에 글자를 하나하나 따게 되면은 패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듀라메타와 아르크노이드와 그리고 피아메터 해서 PAD라는 용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막은 뇌 패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연질막, 자, 거미막 밑에 붙어 있는 이 맨 아래쪽에 있는 이 연질막이 가장 안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또한 바깥쪽으로 갈수록 두껍고 단단해지는 반면에 안쪽으로 갈수록 얇겠죠. 얇고 소프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질막 역시 매우 얇은 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안쪽으로 갈수록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질막은 역시 많은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뇌로 가는 영양 물질을 많이 운반해주는 역할이 또한 연질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미막, 자, 우리 거미줄처럼 이렇게 칠해져 있는 이 거미줄에 붙어 있는 이 거미막 아래가 바로 이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일명 거미막 하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자,
거미막하 공간이라고 하고 또는 지주막하 공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중요한 것이 뇌척수액, 일명 CSF라고 하는데 이 뇌척수액이 이 공간에서 흐르게 됩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흐르게 되고 순환이 되면서 우리 몸의 뇌와 척수 주변에 쿠션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 거미막 하에 있는 뇌척수액 때문이죠. 자, 다음을 보시면 이 뇌척수액이 어떻게 흐르는지 순환 경로를 한번 볼 텐데요. 자, 그 전에 뇌척수액은 우리가 또 보호하는 쿠션 작용을 하는 보호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뇌 안에 있는 혈액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보호 기능 그리고 CNS 중추신경계에 영양분을 운반해주고 운반한 반면 또 폐기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순서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로 1번 보시면은 이렇게 빨갛게 쭈글쭈글해진 이 모양 있죠? 이것을 우리는 맥락총이라고 합니다. 모세혈관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양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뇌척수액이 시작이 됩니다. 맥락총에서 시작되는 이 뇌척수액은 뇌의 이 부분이 또한 뇌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실에 붙어 있는 맥락총에서 뇌척수액이 생성이 되고 이것은 보시면은 이 부분이 제3뇌실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제3뇌실로 뇌척수액이 흐르게 되고 이 제3뇌실에서는 쭉 내려가서 제4뇌실 제4뇌실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척수의 중심관, 척수 안에 구멍이 있는 빈 공간으로 뇌척수액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한 거미막하 공간, 뇌에서 옆으로 또 살짝 구멍으로 난 부분으로 뇌척수액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빠져나갔을 때 지주막하, 그러니까 거미막하 공간이라고 배웠죠. 뇌척수액이 흐르는 공간이 이 거미막하 공간으로 배출이 돼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거미막, 그쵸? 이 부분을 거미막이라고 부른다면 이 부분을 거미막이라고 부른다면 이 거미막하 공간, 그렇죠? 이 부분으로 뇌척수액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뇌척수액이 흐르는 순서를 가볍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혈액-뇌 장벽. 자, 네 번째로 중추신경계를 보호하는 구조물이 혈액-뇌 장벽입니다. 자, 이것은 한번 볼까요? BBB, Blood Brain Barrier라고 얘기도 하는데 자, 별악교 세포와 선택적인 투과성 모세혈관 세포들의 배열. 자, 잠재적으로 해로운 물질이 혈액 내에 존재한다면 혈액 뇌 장벽의 세포는 물질이 뇌와 척수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자, 우리가 신경을 배웠었죠. 자, 신경의 기본 단위를 뉴런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 뉴런과 다른 뉴런이 있을 때 이것을 연결하는 신경아교 세포가 있었죠. 신경아교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뉴런이 있고 혈관이 있을 때 혈관과 뉴런을 연결해주는 세포가 별악교 세포입니다.
자, 이 별악교세포는 혈관에서 흐르는 영양물질을 뇌에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혈액이 영양물질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나쁜 물질도 혈액을 통해서 운반을 해요. 그런 거는 뇌로 전달이 되지 못하게 이 별악교세포가 또 방해 역할을 또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이고, 또한 이것은 하지만 알코올 같은 경우는 별악교세포에서 알코올을 거르진 못해요. 그대로 알코올은 뇌 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은 알코올로 인해서 취하게 되고, 또한 알코올성 치매라고도 하죠. 알코올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또 치매가 올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뇌 조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